자, 일단은 오늘 해야 될 거는 1단원 안에 쓰기랑 읽기로 만나는 세상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쓰면서 세상이라고 하는 게 포인트인데 그냥 글 쓰고 감상하고 끝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독자들한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갈래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얘가 나타나는 건 현대수필이에요. 수필이라고 하는 건 큰 갈래에서 교술갈래 안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교술갈래라고 하는 거는 교훈을 주는 그리고 서술을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술이라고 하는 건 수필뿐만 아니라 일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행 가면서 쓰는 기행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편지도 그렇고요. 등등등 다 교술갈래 안에 있어요. 메모해 줄게요. 갈래에 대한 설명. 자, 그러면 수필에서 가장 중요한 갈래의 특징은 뭐냐? 왜냐면 우리 자화상 시죠. 그 다음에 최적정 갈래 뭐예요? 최적정 갈래 뭐야? 고전소설이지. 그 다음에 얘 수필이지. 그 다음에 문법이죠. 이렇게 되니까 갈래의 특징을 물어볼 수 있거든. 그래서 수필의 특징, 갈래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아니면 전문가만 쓸 수 있어요?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비전문적인 길이다 라고 나와요. 형식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야? 형식이 정해져 있어? 아니면은 형식이 없어요? 정해진 형식이 없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소설처럼 발단적인 위기절정 결말 이렇게 써야 돼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형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형식적인 글이다 라고 하면 맞게 해주시고, 그리고 가장 제일 중요한 거, 얘는 허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소설은 허구인데 얘는 허구가 아니야. 이게 실화야. 그러니까 경험, 자신의 경험 혹은 체험이라고 똑같은 말이죠. 체험을 바탕으로 느낀 점 혹은 깨달은 점을 얻는 구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신영복도 작가도 우리 그냥 교수고요. 작가긴 작가인데 교수도 그렇고 다른 그냥 우리도 수필 쓸 수 있고요. 에세이라고 하죠. 수필 쓸 수 있고요. 형식 정해져 있는 거 없지만 굳이 나누자면 처음, 중간, 끝으로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여기 저는 소강리 소나무 숲에 갔다 왔어요 라는 바탕으로 자기가 느낀 점, 저는 이렇게 느꼈는데 앞으로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돼서 교훈을 전달해 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교훈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다 해주는 글이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에서 시험 포인트는 뭐냐면 1차적으로 그 구조를 보셔야 돼요. 요거 어떤 경험이고 어떤 깨달음이고. 그래서 이 내용인데, 내용 부분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특히 숙문 제일 잘 나오는 게 일단 상징적인 의미야. 상징적인 의미다 라고 하는 거는 내포하는 의미야. 혹은 원관념이라고도 나온다. 이게 가장 중요해. 회초리가 그냥 회초리니?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뭘 상징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오케이?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를 서술하라 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곧 할 테지만 형식이 특별해요. 형식은 갈래랑 성격이랑 나눠줘야 돼. 예를 들어서, 자, 요건 서면 듣고 쓸게요. 갈래는 변할 수 없어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뭐가 눈이 두 개고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어. 사람은 사람이야. 근데 어떤 성격인지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이거는 다 각각 다를 수 있거든. 즉 얘는 바꿀 수 없는데 얘는 내용을 살펴봐야 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결론은 갈래는 뭐라고 얘들아? 교술 갈래야, 수필 갈래야. 이건 변할 수 없어. 근데 성격은 들여다봐야 돼. 어떤 애들은 그냥 자기가 일기처럼 하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애는 대화 상황을 그대로 제시하는 애도 있고, 아니면 어떤 애는 지금처럼 편집글의 형식일 수도 있어. 봐봐. 수필하고 편집글은 엄연히 달라요. 근데 얘는 지금 갈래가 뭐야? 정해진 수필이야. 근데 성격은 어떤 형식을 띠냐면 편집글의 형식을 띈다라고 해야 돼. 형식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가져야 돼. 써줄게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쓰기, 읽기에 만나는 세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상호작용 써주시고,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 서로 영향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작가와 독자가 서로 영향관계를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얘한테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이거지. 이게 가장 중요한 시험 포인트 정리했어요.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갈게요. 봅시다. 자, 오늘은 당신이 가르쳐준 태백산맥 속의 소강리 소나무 숲에서 이 엽서를 띄운대. 얘들아, 이거 편집글 아닌데 편지의 형식을 띈 수필이라고 했어. 아, 내가 이 엽서를 띄운다라고 하는 이 문장 자체에서 여기에선 수필이긴 하지만 뭐다? 아, 엽서의 형식, 즉 편지의 형식인 걸 알 수 있는 거야. 써주시고요. 선택지에 차용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차용. 차용이라고 하는 거는 빌릴 차자 쓰는 거야. 우리 돈 빌려주면 나 너한테 돈 빌려줬다 이러면서 차용증을 쓰거든. 그래서 빌린다. 인용이랑 비슷한데 얘는 빌려서 쓴다라는 뜻입니다. 인용은 끌어서 쓰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뭐냐면 당신이라고 지칭을 하네. 당신. 일단 몇 인칭이니? 1인칭이니? 2인칭이니? 3인칭이니? 2인칭 맞아요. 얘는 2인칭 대명사. 그 다음에 또 내용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 일단 설명 듣고 쓸게요. 자, 당신은 2인칭 대명사인데 진짜로 찐으로 이 교수거든요. 시험국 교수가. 즉 작가 찐으로 아는 사람. 그러니까 뭐 와이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친한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이래. 그럼 진짜로 가까운 사람인데 이게 교훈이 뭐냐면 얘들아, 이 교훈을 전달할 때는 독자들을 불특정자 수를 다 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 진짜 찐으로 지인이거나 아니면 야 너네들이 현대사회에 있는 애들 다 봐 이렇게 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요? 글쓴이 작가와 가까운 지인. 두 번째는 우리 불특정 다수. 현대인들인 거지. 써주고.
자, 가볼게요. 그럼 내용으로 가자. 오늘은 당신이 가르쳐준 대백산맥 속의 소강리나무 숲에서 뛴대. 그러면 여기에서의 글쓴이 장소, 공간 나와 있죠. 얘는 여기 있대요. 소강리 소나무 숲이래요. 태백산맥 속에. 그 다음에 계속 아침 햇살에 빛나는 소나무 숲에 들어서니까 당신이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을 알 것 같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당신이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이유,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이유를 알아서 편지를 띄우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글 쓴 동기예요. 동기. 계기. 그 까닭을 알아채서 글을 쓴 거지. (200년) (300년) 더러는 (500년의) 풍상을 겪은 소나무들이 골짜기에 가득하다라는 풍경을 제시하고요. 끝까지 읽고 설명드릴게요. 그린 그 긴 세월을 온전히 바위 위에서 버티온 것에 대한 이르러서 차라리 경이롭대. 깜짝 놀랐대.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들, 누구야? 현대인. 우리들과는 달리 오직 신발 한 켤레의 토지라고 하는 건 얘들아, 우리가 한 200, 40, 50, 60, 80 이렇게 되잖아. 그 정도의 평수만에 서서 이 소강무가 우람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경이로운 거야. 내용을 생각하시면 우리들은 면적을 엄청 넓겠어. 맞지? 막 택시도 돌아다니고 버스도 타고 돌아다녀. 근데 얘는 요거에서 엄청나게 우람할 수 있다는 게 충격적이었다는 거. 봐봐. 자신의 경험이 있죠. 여기 왔대요. 그쵸? 이걸 봤대요. 경이로움 느꼈어요. 체험이에요. 깨달았어요. 우리랑 진짜 다르구나. 충격적이고 경이롭대. 알겠지? 이게 바로 수필이야. 내용 자세히 좀 볼게요. 200년, 300년, 더러는 500년. 당연히 무슨 표현법, 얘들아? 무슨 표현법? 열거 좋아. 나열이죠, 열거가. 그리고 또 숫자가 커져, 작아져? 커져요. 그럼 무슨 표현법이라고 할까요? 오케이. 점층 표현법입니다. 풍상, 단어 뜻 중요해요. 풍이라고 하는 건 바람풍이고 상은 서리상자야. 그래서 얘는 바람 불고 서리 끼는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계속 바람 불고 서리 끼면은 너무 아프고 힘들잖아.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랑 내포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랑 두 개 같이 알아줘야 돼요. 얘는 일단 바람하고 서리예요. 써있겠지만. 근데 의미상보다 고난 시련이다. 아마 교재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바람, 서리를 아우르는 말, 그리고 고생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풍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부정적인 거죠. 풍상을 겪은 소나무들이 골짜기가 가득하대. 그 긴 세월을 온전히 바위 위에서 버티온 곳에 이어서 차라리 경이었대. 속성을 좀 볼게요. 긴 세월을 온전히 바위 위에서 버티온 거 묶어주시고, 소나무들의 속성이 나왔어. 다른 말로 해서 어떤 속성일까요? 어떤 특징일까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좋습니다. 의지다 혹은 굳건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돼. 뭐 의연하다 다 맞게줘. 소나무들은. 자, 가득하다라고 하는 건 그냥 관찰한 거예요. 근데 이르러선 차라리 경이로웠대. 놀라움 인 거지. 글쓰는 여기에서 감정 직접적으로 나왔어. 느낌 써주시고. 느낌. 깜짝 놀랐대.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들이 상징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 현대인들. 좋습니다. 현대인들. 우리들과는 달리 대조적이죠, 대조.
오직 신발 한 켤레의 토지에 서서 이처럼 우람할 수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경이롭대. 봐봐. 얘 의지적이고 굳건하고 의연한 것도 속성이야. 얘도 또 속성 나왔죠. 오직 신발 한 켤레의 토지에서 서서 이처럼 우람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속성이야. 그러면 여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현대인과의 차별점인 거지. 그래서 얘랑 차이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가로로 묶은 게. 차이점. 인 거죠. 가로로 묶어준 게 현대인과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들. 대조적인 부분이. 계속 가볼게요. 얘도 당연히 놀라운 느낌. 그냥 밑줄만 칠게. 나와 있고. 생각하면 소나무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무엇 하나 변변히 이루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소강리의 손수는 마치 회초리를 들고 들어가는 엄한 스승 같았대. 봐봐. 소나무보다 훨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소비하면서도 무엇 하나 변변히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누구? 나인 거지. 얘 태도 어떻게 하니? 태도 뭐 하니? 반성해요? 반성해요? 반성하죠? 나는 훨씬 더 많이 쓰는데 뭘 이루진 못했네? 되게 반성하잖아. 이걸 뭐라고 한다고? 성찰. 자기 반성. 한다고. 근데 지금 더 많은 걸 소비하는 거는 얘뿐만 아니라 작가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런다? 나뿐만 아니라 현대인도 확대될 수 있겠죠? 얘가 현대인 중에 하나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제가 내용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서술할 때 원관념 서술하라고 할 때 그런 것들 서술형이 잘 나온다고 했어. 여기서의 포인트가 여기거든. 마치 회초리를 들고 들어가는 엄한 스승이야. 일단 표현법은 마치 뭐뭐 같았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지규 맞아. 그러면 원관념이 뭘 뜻하니? 엄한 스승이 뜻하는 건 뭐야? 엄한 스승님 누구야? 나무 위에 나와있죠? 소상리의 솔숲. 이게 원관념이네요. 은유법 맞아요? 틀려요? 은유법. 틀려요? 자, 지금 마치 뭐뭐 같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꾸며주는 게 전체가 여기 괄호로 묶어주는 회초리를 들고 다니는 엄한 스승이 지규법 전체예요. 근데 엄한 스승만 상징하는 의미를 묻는다면 소강리 솔숲이거든? 그래서 얘는 은유도 사용한 거야. 은유는 예를 들어서 내가 걔 되게 마음이 비둘기 같아 라고 하면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거든? 내가 비둘기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지규법을 사용하지만 비둘기 안에는 평화라고 하는 의미도 비유적으로 된 거야. 그래서 얘가 상징하는 바가 이거기 때문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은유라고 해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형식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비전문적인 글이라고 했어요. 수필을. 근데 굳이 따지자면 여기까지가 처음이에요, 여러분. 처음이에요, 여기까지가. 처음부터. 여기서의 핵심은 경이로움과 깨달음입니다. 솔숲에서 느낀 경이로움과 깨달음입니다. 메모해 주시고. 나가 현대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현대인 전체 중에 나도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확대해서 해석해도 되고, 그리고 얘도 현대인입니다라고 맞죠. 둘 다 맞게 해주시면 돼요. 계속 가볼게요. 어젯밤에 별 한 개를 쳐다볼 때마다 100원씩 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난대. 자, 당신이 1번과 2번이 해석이 돼야 되는데 얘는 1번하고 가깝죠. 얘는 현대인보다는 여기서는 1번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겠지? 왜? 우리는 이런 말 안 했잖아. 근데 여기에서 제가 세 번째 포인트,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포인트가 세 번째가 무슨 작용? 무슨 작용?
상호작용. 상호작용이라는 건 소통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 말을 기억한 거야. 즉 소통을 해서 대화를 한 거야.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드러난 부분 찾아 쓰시오 하면 이걸 쓰면 돼. 너가 했던 말 기억해.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얘는 필자와 독자, 즉 당신과의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우리는 소통, 공유, 공감 등이 있겠죠. 상징적인 의미 좀 봅시다. 별 한 개 쳐다볼 때마다 어젯밤에 100원씩을 내래. 그러면 우리가 어디 놀이공원을 가거나 아니면 진짜 뭐 어디 뭐 입장을 하거나 하는데도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돈 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자연은 다 공짜야. 다 줘. 근데 이 당신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지. 자연은 공짜인데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감사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야. 알겠지? 하나 더 쓸게요. 그래서 얘는 뭐가 드러난다? 당신의 가치관이 드러난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연을 당연하게 생각 안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겸허하다라는 얘기 나와요. 단어 겸허, 겸손, 그 다음에 감사하게. 겸허라는 뜻은 쉽겠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겸손. 그래서 당연하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연을. 그래서 오늘은 소나무 한 그루를 만져볼 때마다 돈을 내야겠지요. 그럼 소나무 한 그루랑 대응되는 건 위의 문장에서 뭐예요? 뭐요? 소나무 한 그루를 보면 돈 내는데 여기서는 뭐 보면 돈 낸대? 별 한 개 보면 돈 낸대.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별하고 소나무지, 자연. 계속 가볼게요. 사실 서울에서는 그보다 못한 것을 그보다 비싼 값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소강리, 서울숲하고 대조되는 서울이 나와요. 그보다 못한 것을 비싼 값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현실을 뭐라고 하냐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보면 싼 걸 비싸게 주고 산대. 멍청하거나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 뭔 얘기인지 알겠니? 이 말이 안 되는, 즉 역설적인 것을 우리는 모순적인 사회구조라고 해요. 역설적인 사회구조다 라고 나와. 써줄게요. 그럼 여기서 지칭하는 그는 뭐야, 얘들아? 여기서 지칭하는 그는 뭐예요? 별 하나, 소나무. 오케이, 별과 또? 소나무. 맞아, 별 소나무야. 별 소나무보다 못한 것을 그보다 별 소나무를 보는 것보다 더 비싼 값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대. 100원씩 그 돈에다가 그 가치가 더 는데. 계속 가볼게요. 언젠가 경복궁 보건공사 현장에 가본 적이 있대요. 그래서 얘는 실제의 체험 경험이죠. 과거예요? 지금 현재예요? 엽서 쓰고 있는 당시예요? 과거예요? 과거겠죠?
계속 일제감정기. 일제가 일본이 파괴하고 변형시킨 조선의 정궁의 기본 궁제를 되찾는 일이, 즉 우리 궁궐 있죠? 이 궁궐의 모양을 되찾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나 막상 오늘 이곳에서 소강린 소나무 숲에 와서는 그러한 생각을 반성하게 된대. 이거 뭐의 행위라고 얘들아? 그치, 성찰. 자화성처럼 성찰하네요. 요거 일단 볼게. 봐봐. 경복궁 복원공사 현장에 갔거든? 그래서 거기에서의 인식하고 지금의 인식이 동일해야 변화됐어요? 이때에 가본 데와 지금 소강리 솔숲에서 가본 데랑 인식이 똑같아요? 아니면 변화됐어요? 변화됐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인식의 변화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원래 우선적이었어. 인식 변화 전이었어요.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이 이거야. 근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지. 계기가 뭐예요? 숲에 와서는. 그치? 인식 변화 계기가. 인식 변화 계기. 반성하게 된대. 맞아 보자. 경복궁의 복원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만들어내는 거잖아. 거기에 소요되는 나무의 원목으로, 나무가 원래 변형되지 않은 형태를 원목이라고 하는데, 그 원목으로 200만재 11톤 트럭으로 500대라는 엄청난 양이라고 한대. 그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나무가 어떻게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쓰인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소요량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표현법으로 굳이 따지자면 2만재 11톤 트럭 500대라고 하는 구체적인 수치라는 얘기예요.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구체적 수치를 보여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와닿을 수 있어요. 맞아요. 믿음직스럽죠. 신뢰성이라고 해요. 정확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당연히 구체적으로 되니까 이 정도로 그냥 되게 경복궁에 복원되는 소요되는 나무가 되게 많이 쓰여져 있어요. 이거보다 쓰이고 있어요. 이거보단 요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하면 더 와닿을 수가 있죠. 넘기기 전에 정리 한번 해보면 오늘 당신이 가르쳐준 태백산맥 속에 소강리나무에서 얘가 엽서를 띄우는데 얘가 뭐다? 지금 소강리 숲에 들어가서 나는 너가 왜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지 알 것 같아서 내가 이것을 써, 이 편지를 써, 이 엽서를 써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200년, 300년 덜어는 500년의 그런 의지가 의연하고 또 아무리 막 이렇게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굳건한 이 사람, 이 소나무를 보고 나는 너무 깜짝 놀랐어. 누구랑 대조되니까? 현대인들하고 대조되니까. 현대인들은 픽픽 쓰러져. 그래서 나는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소비하는데 얘는 이렇게 굳건히 버텨오고 이렇게 아주 협소한 이 면적 속에서도 이렇게 경이롭게 나오니까 나는 깜짝 놀랐다 이거야. 그래서 얘들아, 성찰의 계기가 뭐라고요? 성찰의 계기? 뭘 보고? 소나무. 그렇지, 소나무. 소강리 솔숲을 보고. 솔숲을 보고 얘는 깜짝 놀라서 성찰의 계기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지기법하고 은유법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젯밤에 너가 그런 말 했잖아. 그래서 소통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나 서울에서는 이거보다 더 비싼 값 치르면서 살고 있는데 내가 경복궁 복원공사를 한번 간 적이 있을 때 당연히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이번에 와보니까 인식하고 반성을 하게 됐죠. 인식 변화에 반성을 하게 됐죠. 너무 많이 쓰이져 있다라는 얘기겠지. 그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
당신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겸허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했어? 뭘 중시하는 거예요? 물질이에요? 인간 중심이에요? 아니면 자연 중심이에요? 그치. 자연을 중시하는 중심적 태도인 거죠. 자연 중심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좀만 힘내시고. 자, 소나무가 없어져 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기어이 소나무로 복원한다는 것이 무리한 고집이라고 생각하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나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지금 방금 읽은 문장에서? 응? 부정적으로 인식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단어. 고집. 그치, 무리한 고집이지. 세모 쳐주시고. 무슨적 인식? 비판적 인식. 글쓴이의 비판적인 인식인 거죠. 계속 수많은 소나무들이 베어져서 눕혀진 광경이라니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고난에 찬 몇백만 년의 세월을 잘라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내용이 수많은 소나무들이 베어서 눕혀진 광경은 당연히 고난에 찬 몇백만 년의 세월을 잘라내는 것, 이런 거랑 비슷하다라는 얘기겠지. 상징적인 의미를 좀 볼게요. 고난. 앞에서 찾으려면 고난을 상징하는 의미 뭐였죠, 아까? 두 글자였어. 서리와 바람을, 그치, 풍성을 견뎌낸 몇백만 년의 세월이래. 세월이 지칭하는 건 뭐야? 뭘 잘라내니? 몇백만 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건 뭘 잘라내는 거야? 소나무지, 소나무. 소나무의 세월. 계속 가볼게요. 자, 우리가 생각 없이 잘라내고 있는 것이 어찌 소나무만이겠습니까? 라고 나오네요. 우리라고 하는 건 당연히 현대인들이 거고요. 우리는 몇 인칭이니? 1인칭, 2인칭, 3인칭 중에 1인칭이지. 우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너네가 아니라 우리의 그런 반성의 의도가 다 담겨 있는 거거든. 나도 그랬어요. 이런 의미니까. 생각 없이 잘라내고 있는 것이 어찌 소나무만이겠습니까? 라고 얘기 안 해? 형식 좀 보자. 평소형이에요? 의문형이에요? 의문형이지? 그래서 의문형 왜 해요?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의미 강조하려고. 계속 가봅시다. 없어도 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을 마구 잘라내고 있는가 하면 아예 사람을 잘라내는 일마저 서슴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성찰하고 반성해요. 계속 성찰 반성이 키워드니까 우리의 현실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어. 네, 내용 좀 봅시다. 없어도 되는 물건. 없어서는 안 될 걸. 당연히 대조 일어나는 거고요. 넣어주시고.
여기에 문장이 제일 중요한 거는요. 소나무에서 비롯된 것을 이렇게까지 확대하거든. 그래서 한쪽에다가 적으시면 좋은데 소나무를 우리의 현실에까지 대상을 확대해요. 그래서 인간의 삶이겠지. 이걸 뭐 한다고요? 대상을 확대한다. 써주고. 봅시다. 시험 문제는 심플하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A, 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없어도 되는 물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치품, 뭐 자동차라든지, 뭐 굳이 그냥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 되는데, 아니면 뭐 시계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인간에서 사용되는 것들인 거고요. 없어서 안 될 것들은 대표적으로 뭐래요? 자연. 그치? 자연이겠죠? 없어도 되는 물건은 현대인들이 소비하는 물건인 게 있고요. 써주고 간단하게만 써주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의 유일한 생산자는 식물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이것도 아까 뭐라고? 독자와 필자의 뭐? 오케이, 상호작용. 표현법 보자. 아까도 똑같아요.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당신이 말한 거죠. 화자가 글 쓰는 이가 말한 거 아니죠? 필자가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표현법 뭐예요? 인용 좋습니다. 얘도 표현법 유일한 생산자는 식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게 포함하고 있는 게 유일한 생산자라는 의미인 거고, 내포된 의미. 동물은 완벽한 소비자래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대조 대비 굳이 안 쓸게요. 식물은 이거, 동물은 이거, 이렇게 얘기하지. 그 중에서도 최대의 소비자가 뭐라고? 동물 중에 사람이래. 그치? 그래서 사람들의 생산이란 고작 식물들이 만들어 온 것이나 땅속에 묻힌 것을 파내서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대. 고작 뭐뭐에 지나지 않다? 부정적인 인식이에요? 긍정적인 인식이에요? 부정적인 인식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비판적으로 부정적인 관점으로 가고 있는 거야. 당연히 성찰하는 거고. 썼으면 계속 이어서 볼게요. 쌀로 밥을 짓는 일을 두고 밥의 생산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생산을 하는데 농사꾼들이 벼도 만들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자연을 이용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봐봐. 우리가 생산을 한다라고 한다면 책상을 만들어요. 근데 그것도 인간이 하긴 하지만 뭐야? 자연에서 주는 나무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찌됐든 인간이 스스로 혼자 독립적으로 하는 건 없다는 거야. 농사도 마찬가지. 밭도 자연이고요. 논도 자연이에요. 거기에다가 씨도 자연이고요. 그치? 이것도 그냥 요걸 비유한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쌀로 밥을 짓는 들고 밥의 생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부연 설명을 하는 거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
이거에 독자 2에 돕기 위해서. 왜냐면 그냥 되게 비판적으로 글을 읽을 때 아니 우주 생산하는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부연성멸 덧붙이는 거고요. 계속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이며 그게 급기야는 소비의 객체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소비의 주체뿐만 아니라 객체로 나타난대. 그래서 주체에서 소비요 객체로까지 당연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생산의 주체 누구야? 생산의 주체는 누구야? 자연. 소비의 객체래. 객체는 그치 사람이지? 대상이니까 이게 사람이래. 완전 비판적으로 보는 거야. 계속 자연을 오로지 생산의 요소로 규정하는 경제학의 폭력성이 이 소강리에서만큼은 분명하게 부각되는 곳이 달리 없을 듯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 그럼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 아니 자연을 생산자인데 너무 폭력적이지 않냐 이거예요. 키워드는 이겁니다. 폭력성. 그래서 경제학의 관점에 보시면 자연은 생산물이에요. 생산의 요소라고 규정하라는 것은 너무 폭력적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느끼는 거는 부각되는 곳이 여기서만큼은 없다. 왜? 자연을 오롯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맞니? 자, 정리하면요. 자, 일단 여기에서의 말하는 특징은 일단 폭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폭력성. 인간의 혹은 소비의 폭력성. 이걸 얘기하고 중요한 부분 정리하고 줄게요. 생산자 키워드고 소비자 키워드다 얘들아. 키워드다. 생산자가 누구라고요? 자연. 자연 속에 여기서 구체적인 대상 찾았으면 뭐야? 무슨 나무? 소나무. 근데 소나무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뭘 견뎌? 풍상을 견뎌. 그치. 그래서 고난을 견뎌. 그 다음에 또 얘가 살아가려면 소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비를 하면 뭐만 있으면 돼? 어떤 토지? 오직 신발 한 켤레의 토지만 있으면 돼. 그러면 면적을, 범위를 차지하는 부분이 면적이 적다라는 거지. 그치? 협소한 지역만, 협소한 공간만 필요한 거죠. 특징이 이거고요. 자, 소비자 갈게요. 누구요? 인간. 구체적 인간 중에 현대인. 좋습니다. 고난 풍상 견디지 않고 더 넓은 범위겠죠. 이렇게만 표시할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요겁니다. 오케이, 정리하고 쉽게. 삼판일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나와 있겠지만 뜻 알아야 됩니다. 나무를 다루는 일, 나무 베는 일, 알겠죠? 알아두시고 그 나무꾼들인 거죠. 큰 나무를 베어낸 그루터기, 그러니까 밑동이죠, 밑동. 요렇게 돼가지고 나이트 생겨가지고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게 그루터기에 올라서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불문율은 기록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암묵적인 합의예요. 암묵적 약속이죠.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뜻
꼭 알아두시고. 계속 가보면 잘린 부분에서 올라오는 나무의 노기가 사람을 해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잘린 부분이 여기에서는 지금 그루터기인 거죠. 그루터기에서 올라오는 나무의 노기라고 하고 있어. 노가 분노할 때 노고요. 기가 기운 기자예요. 분노의 기운이니까 화남이야, 화남. 그러면 분노하는 기운이라고 했으니까 나무가 분노한다고 표현하네요. 무슨 표현법이에요? 의인이겠죠?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사람을 해치기 때문에 그렇대.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문장 구조가 결과와 원인, 결과와 원인, 이유. 나무꾼들은 잘라낸 밑동에 그냥 쉬지도 않고 올라서지 않는데, 왜냐면 그 잘라냈잖아. 나무를 베어냈잖아. 거기에서의 느끼는 화나는 감정, 그 기운이 사람을 해치기 때문에 불문율로 약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찌 노하는 것이 소나무뿐이겠습니까? 라고 하네요. 그러면 어찌 뭐뭐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형을 통해서 강조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중요한 건 내용 보세요. 화나는 것이 소나무뿐이겠냐라고 하는 의미는 소나무뿐만 아니라 더 빡치는 게 있다라는 거지. 더 노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대상을 확대시켜 줄 텐데 어떻게 확대시키는지 볼게요. 온 산천에, 즉 산과 물, 자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산천이에요. 온 산천에 아우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 소나무에서 뭐로 확대되니 얘들아? 산천. 온 산천으로 확대돼 있어. 맞아. 그래서 대상 확대. 노하는 것의 주체는 거죠. 노하는 것 주체. 노하는 주체라고 할게요. 아우성이 들린 것처럼 느껴진대. 아우성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무슨 표현법 얘도? 의인이겠지. 또 보자. 당신의 말처럼 소나무는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풍상을 겪어온 혈육 같은 나무래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계속 복습하네요. 뭐요? 당신의 말처럼. 그렇죠. 상호작용. 또 무슨 표현법? 의인용.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소나무가 당신이 말한 게 뭐냐면 소나무가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풍상, 아까 시령 고난이라고 했어요. 서리, 바람, 혈육 같은 나무라고 했어요. 당연히 지교법이고요. 그래서 얘는 뭐다? 소나무, 자연과 우리, 인간은 공동체적으로 필연적인 관계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필연적 관계. 인간과 자연은 필연적 관계. 인간과 자연, 즉 소나무가 필연적인 관계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혈육 같은 거라고 할 때 네. 혈육을 봐도 의인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의인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의인법 맞아요. 혈육이라고 하는 게 왜냐면 그 피 혈자를 쓰기 때문에 우리 소나무는 피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혈육 같은 나무입니다. 근데 그냥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우리는 너무 공동체로 같이 필연적인 관계다. 근데 어떻게 필연적인 관계인지 예시가 나와요. 사람이 태어나면 금줄에 솔가지를 꽂아서 부정을 물리치고, 부정은 안 좋은 일이죠.
물리고 사람이 죽으면 소나무 관 속에 넣어서 솔밭에 묻히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생, 당연히 인간인 거고요. 계속 나오지만 인간의 삶. 인간의 삶이 뭐요? 지금 태어나면은 솔가지를 꽂아서 물리고 부정을 물리고 솔가지. 사람이 죽으면 소나무 관 속에서 솔밭에 묻히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에요. 그리고 그 무덤 속에 한을 달래주는 것이 바로 은은한 솔바람까지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앞에서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자연은, 소나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필연적인 관계예요. 라는 설명을 해주려고 얘는 구체적인 뭐야? 예시를 보는 거지. 그래서 형식, 사례, 예시, 열거 맞아요? 열거? 네, 맞아요. 열거. 로 이해를 돕고 있다라고 해주시면 맞겠죠. 그래서 계속 보면 솔바람뿐만 아니라 솔빛, 솔향 등 어느 하나 우리 정서 깊숙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계속 같은 내용이겠죠. 이어져서. 더구나 소나무는 고절의 상징, 너무 중요해요. 별표 쳐주시고. 고절, 높을 고에 지조절개할 때 그 절입니다. 그래서 높은 절개를 상징하는데 더구나 소나무는 지조절개, 높은 절개의 상징으로 우리의 정신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고 있대요. 여기서 그러면 소나무의 상징적인 의미는 정신을 지탱하는 기둥, 정신적인 가치인 거야. 이거는 전통에서 여기는 가치예요? 아니면 현대에서 여기는 가치예요? 이거 고절? 전통적인 가치겠지? 그래서 전통적 가치라고 해도 맞는 얘기인 거고. 얘들아, 왜 지조와 절개의 상징일까? 왜 변함이 없는 것의 상징일까? 라고 한다면 얘들아, 소나무는 혼자 쓸 때 솔이라고 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소나무랑 똑같은 겁니다. 솔은. 솔 플러스 나무예요. 근데 얘가 여기에서 왜 변함없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냐라고 한다면 봐봐.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러. 변함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지조와 절개, 의리를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개, 지조를 상징하는 거는 우리가 얘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시사철 변함이 없고 초록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상징을 하는 거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옛날에 전통적으로 특히나 선비, 양반들이 이런 식으로 같이 으로 추구하는 이념이겠지. 써주시고요. 한쪽에다가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마저 이야기하면 금강송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진짜 비싼 나무들. 소나무 중에서도 송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송이 이제 소울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우리말인 거고 얘는 이제 한자인 거야. 그래서 금강송은 진짜 비싼 목재예요. 거기에 고은 둥치에서 뿐만 아니라 밑바탕뿐만 아니라 그 암석지에 굽고 뒤틀린 나무에서도 우리의 고든 지조를 읽어낼 줄 안돼. 봐봐, 얘는 뭐냐면
금강손의 고든둥치라고 하는 건 진짜 비싼 나무 이렇게 꼿꼿이 서 있어. 왜냐면 지나가다가 보면요 이렇게 받쳐주거든요. 뭔지 알지? 이렇게 나무들을 보면 받쳐주는 이렇게 받칠 때가 있어. 그거는 고드라고 하는 거야. 쓰러질까봐. 근데 곶는 것도 예뻐. 좋아. 근데 여기서 옛날에 선비들이 지칭하는 지조와 절개는 푸르는 것도 있지만 진짜 그 비탈진 산길 같은 거 가면 이렇게 암벽 같은 거 가면 여기에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막 구부러가지고 피어 있어. 그 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단 말이야. 절벽에. 이걸 더 완전 취급하는 거지. 완전 좋게 취급하는 거지. 왜? 뭘 견뎌서 얘들아? 풍상을 견뎌서. 좋아요. 풍상을 견뎌서 여기에서는 곶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이것도 값어치 있게 여긴다 이거지. 그 의미를 알면 됩니다. 그래서 금강송의 고든 둥치 뿐만 아니라 암석지의 굽고 뒤틀린 나무에서도 우린 고든 지조를 읽어낼 수 있대.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뭘 더 값어치 있게 여겨 얘들아? 금강송을 더 값어치 있게 여기겠죠. 근데 당연히 과거에 있던 과거 우리 선비들도 과거 조상들도 값어치 있게 여겨요. 근데 지금 현대인은 그렇지 않고 과거 조상들만 값어치 있게 여기는 거지. 만 여기는 거죠. 고든 제조를 읽어낼 줄 안돼. 그래서 대조 나옵니다. 오늘날의 상품 미학과는 전혀 다른 미학을 우리는 일찍부터 갖고 놓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날의 상품 미학 부정, 긍정? 부정정. 전혀 다른 미학. 긍정적인데 언제 미학? 과거, 현재? 과거의 미학이지. 우리는 일찍부터 전통적으로 갖고 놓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따져보자 얘들아. 오늘날의 상품 미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초점을 맞출까 얘들아? 뭐에 값어치가 있어야 돼? 사람들이 사게끔 만들어야죠. 사람들이 사는 걸 뭐라고 해요? 소비 가치가 있어야 돼. 오케이? 얘는 소비 가치. 한쪽에다 정리할게요. 얘는. 오늘날의 상품이야. 한쪽에다 정리해주세요, 여러분도. 그 다음에 다른 미학. 이거는 현대고 이건 과거야. 얘는 소비 가치가 있어야 돼. 얘는 전통적인 가치가 있는 거지. 그럼 구체적인 소비가 뭐냐라고 한다면 물질적인 가치인 거죠. 전통적인 가치, 정신적 가치, 지조절개, 의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정리하면, 자, 그러면 서술형에 쓰려면 뭘 써야 되냐라고 하면, 뭐 지금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물질적 가치, 정신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얘는 소나무를 어떻게 보냐 이거야. 일단 전통은 요거 쓰면 돼요. 요거 쓰면은 끝나요. 정신적인 가치. 근데 얘는 소나무를 어떻게 보냐라고 하면 소비재 라는 얘기 나오면 되고, 소나무를. 그 다음에 상품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상품으로만 본다 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키워드 서술형 쓰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대조 맞아요, 여러분? 대조? 대조? 당연히 대조 대비 많고.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 그쵸?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다. 이게 마무리예요. 한번 힘내시고. 거의 다 끝났어요. 볼게요. 난 문득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대. 그러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또 계속 반복되지. 뭐야? 상호작용 써주고. 상호작용 써주시면 되고. 그래서 계속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는 소나무가 아니라 사람으로 확대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해서 확장시키네요. 메마른 땅을 지키는 사람들 이라는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얘는 대상을 점점 확대시키고 반복해요. 반복은 어디서 나와요? 하면 문장구조 반복되잖아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장구조 반복되잖아요. 뭐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죠. 계속. 문득 지금쯤 서울거리의 자동차 속에 앉아있을 당신을 생각했대요. 계속 상호작용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다? 서울거리의 자동차 속 현대 문명 속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외딴 섬에 갇혀 목말려 하는 남산의 소나무들을 생각했대요. 그래서 얘가 떠올리는 소재는 지금 일단 당신과 남산의 소나무들이에요. 근데 남산의 소나무들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외딴 섬에 갇혀서 목말라 한대. 부정적인 상황이야? 긍정적인 상황이야? 부정적인 거지. 그치. 안타까움 써주시고. 무슨 표현법이에요? 목말라 한대요? 의인. 자, 이제 그래서 남산의 소나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는 체념으로 무수한 솔방울을 달고 있다는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라고 해서 당신의 이야기 당연히 상호작용.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느낀 감정. 여기서 전체적으로 계속 의인법 나오죠. 뭐냐면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체념으로 무수한 솔방울을 달고 있대요. 그러니까 포기, 체념 당연히 의인이에요. 얘도 감정 느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상호작용 인용 같이 따라오는 얘기인 거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계속 가봅시다. 더구나 그 솔방울들이 싹을 키울 땅마저 황폐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를 더욱 암담하게 합니다. 라고 했어요. 암담한 현실 보여주고 있어요. 현실이 암담하고 암담 표시, 그 다음에 황폐 이렇게 표시해주면 간단하게 정리되겠네요. 암담하고 황폐한 현실. 그 다음에 계속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카시아랑 화렵수의 침습이래.
침습 뜻 표시해주세요. 침습은 우리 침범해서 공격한다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아카시아랑 침습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얘들아? 부정적이겠죠. 놀라지 않을 수 없대. 놀란다는 거야, 안 놀란다는 거야? 놀란다는 거야. 놀라지 않다가 아니라 않을 수 없대잖아. 이중부동 중에서 강조하는 거죠. 놀란다라는 건데 써주고. 너무 중요한 거는 얘예요. 마지막 부분 여기. 척박한 땅을 겨우겨우 갖고 놓으면 이내 다른 경쟁수들이 쳐들어와서 소나무를 몰아내고 만다는 거래요. 무한 경쟁의 비정의 논리가 뻗어오는 거지 않은 것이 없다. 여기가 너무 중요한 거야. 키워드는 이거야.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야. 키워드는 이겁니다. 일단 경쟁을 한대요. 끝없이 경쟁을 한대요.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 척박한 땅을 겨우겨우 갖고 놓으면 주체는 누구니? 누가 갖거나? 누구? 누가 갖거나? 소나무들과 인간이 갖고 나겠죠. 그치? 소나무들이 갖고 나겠지. 척박한 땅을 겨우겨우 갖고 나. 근데 다른 경쟁수들? 누구? 아카시아랑 혈엽수. 쳐들어와서 소나무들을 몰아내고 만대. 이게 바로 경쟁이지. 다 썼나요? 네, 볼게요. 자, 요거 한쪽에다가 정리 좀 할게. 뭐냐면 우리 일단은 무한 경쟁의 키워드를 좀 초점 맞춰가지고 정리를 하면, 그냥 식물 세계에서, 생태계 사이에서 무한 경쟁의 비정의 논리가 되어놨습니다 하면 이것만 지칭하는데 뻗어오지 않는 곳이 없대래잖아. 그러면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도 지금 무한 경쟁하고 있잖아. 등급으로 나누고 있잖아. 그치? 상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그런 거지. 뭐요? 자연에서 나타난 것이 뿐만 아니라 인간의 현실, 인간 삶에도 확대되고 있다. 뭐가? 무한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써주시고. 오케이, 대상 확대되고 있는 거고요. 자연이 인간의 삶에 무한 경쟁을 해오고 있다. 지금 현실에서도 무한 경쟁한다. 지금 문제의식을 얘는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식, 이거 문제적이다, 비판적으로 가는 거죠. 비정한 논리, 정의 없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많은 마치 꾸중을 듣거나 집 나오는 아이처럼 산을 나왔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마치처럼 지우고, 꾸중을 듣고 집 나오는 아이로 얘를 비유한 거잖아요. 산을 나왔대요. 그러니까 나는 혼난 것처럼 반성했다 라는 얘기예요. 반성, 깨달음 써주시고. 봐봐, 중요한 것도 있어요.
여기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왜 꾸중을 듣고 나오는 아이냐, 집에서 나오는 아이냐라고 할 때 우리 맨 처음에 앞부분에서 뭐 하냐면 회초리를 들고 있는 뭐 같대요 했어? 솔수피? 기억나? 스승. 맞아. 스승하고 연결 짓는 거야. 회초리를 들고 나오는 스승이 솔숲 같다 했는데 나는 마치 산을 나온 게 어디 산? 소강리 그 솔숲산인 거지. 거기에서 산을 나왔다라고 하니까 연결되는 부분은 뭐라고요? 솔숲은 혹은 소나무는 회초리 들고 있는 스승이라는 거지. 그래서 연결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간단하게 내용만 할게요. 그 다음에 가볼게요. 솔방은 한 개를 주워들고 내려오면서 생각했대요.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솔방울을 손에 쥐고 있어서 다시 살아났다는, 소생했다는 신화를 생각했대. 당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솔방울도 사랑해야 되고요. 무수한 솔방울들의 끈질긴 저력, 낮은, 즉 아래에 있는 숨겨져 있는 힘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자, 중요한 거 보세요. 갑자기 왜 신화 생각했어요? 지금 산 나오면서 뭐야? 솔방울 한 개 주었대. 근데 그 솔방울에 관련된 신화를 떠올린 거야. 이거 잡고 있다가 거인에게 잡아먹혔는데 얘는 살아났대. 왜? 솔방울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 시험 문제 포인트는 일단 솔방울의 의미야. 제일 중요한 건 솔방울들의 힘이야. 솔방울. 솔방울의 힘이 뭐라고? 끈질긴 저력이라는 거야. 힘이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힘, 의지, 저력 다 맞게 해주시고요. 혹은 생명력 다 맞게 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당연히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소생했다는 신화 있지?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을 인용한 거예요. 소생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대상 확대 봅시다. 당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뭘도 사랑한다고요? 솔방울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무뿐만 아니라 소나무에서 달려있는 솔방울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갑자기 신화 왜 떠올랐다고 얘들아? 요거 계기인 거 알지? 이게 계기야. 진짜 마지막. 언제가 붓글씨로 써졌던 글귀를 엽서 끝에 적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상호작용이고요. 인용이죠. 글귀. 당신의 말 아니에요. 내가 써드렸다는 거야. 주체는 필자예요. 당신이 써줬더니 아니야.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 부분. 이게 시험 범위면 거의 100% 맨날 나오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글귀의 내용, 상징적인 의미, 내포적인 의미를 쓰라 라는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원관념을 쓰라. 볼게요. 처음으로 쇠가 만들어질 때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두려움에 떨었대. 그러나 어느 생각 깊은 나무가 말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야, 두려워할 것 없어. 우리들이 자루가 되어주지 않는 한 쇠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대. 뭔 얘기냐면 우리 도끼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겨가지고 요렇게 생겼어요. 그쵸? 이건 뭘로 만든다고? 쇠. 이거는 자루, 나무로 만든 거야. 맞니? 그래서 얘가 지금 말하는 건 뭐야? 쇠가 나왔을 때 나무들이 쫄지?
쇠가 물에 다 데워버리는 거 아니야? 야, 근데 우리 나무가 내어주지 않으면 얘네는 쇠만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별 수는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럼 일단 제일 부정적인 단어를 뽑자면 무슨 단어 뽑을 거야? 쇠겠죠. 여기서 지칭하는 쇠는 무슨 성? 폭력성. 자연을 해치는 폭력성이에요. 그리고 그 폭력성을 도와주는 도구가 뭐예요? 자루겠죠, 자루. 그치? 자루는 뭐라고? 폭력성을 도와주는 도구라고. 쓰고. 긍정적인 건 뭐예요? 여기서 뭐요? 나무요. 생명. 봐봐. 근데 이게 왜 시험 문제 잘 나오냐면 볼게요. 우리 아까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거 상품미학 하기 전에 우리 자연은 생산자라고 했고 인간은 뭐라고 했지? 소비자. 좋아. 생산이랑 소비랑 이렇게 대조되면서 생산자랑 소비자랑 이렇게 대조됐어. 그러니까 생산자는 뭐라고? 자연이고 소비자는 인간이라 했다? 근데 거기에서 더 문제점이 뭐였냐면 소비자는 소비하는 주체를 소비자라고 하는데 주체가 아니라 우리는 점점 뭐가 된다고요? 주체가 아니라 객체. 맞아. 객체는 대상이고 도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팔린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비의 대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걸 위해서 예를 들어서 외제차를 사. 근데 내가 실제로 필요한 제품은 아니야. 근데 내가 남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그것에 현혹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나는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남들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소비의 객체가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걸 비판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체를 사용해야 되는데 객체로 된다는 건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봐봐. 나무들을 그냥 저스트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자연이지만 인간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중요한 건. 알겠니? 왜냐면 글쓴이가 소나무가 아니잖아. 글쓴이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만 비판했다 내뱉다 드립다 비판해가지고 끝나면 어떡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나무들이 안 되려면 자루로 쇠를 베지 않으려면 즉 이때의 폭력성은 인간의 폭력성이 아니라 문명의 폭력성이에요. 문명의 폭력성. 이 폭력성을 맞지 않으려면 뭐다? 도구가 되어주지 않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 문명의 폭력성 없애기 위해 해소 위해 우리가 지니는 자세예요. 알겠죠? 써주고 봐봐. 이거 왜 많이 나오냐면 A, B, C 서술하시오 의미. 서술형 진짜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뭐 우물이 자아성찰의 매개체 이렇게 쓰는 것처럼 얘도 단답형으로 너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전체 A에 대한 내용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이라고 하면 문명의 폭력성에 해당하는 죄랑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는 뭐라고요? 무슨 적 자세일까 그러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지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일단? 있어야 된다. 도구가 안 되고 주체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의지적이어야 된다는 거야. 수동적이 아니라. 알겠니? 주체적으로
우리가 도구가 안 되려고, 수단이 안 되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간단하게만 앞부분 조금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쉴게요. 자, 학습활동 볼게요. 필자가 깨달은 말 정리해보자 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만 요약하자. 일단 한 켤레 토지만을 차지한 채 우람하게 서 있는 소나무를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느끼는 뭘 깨달았어요, 여러분? 뭐랑 대조했어요? 현대인. 현대인 또 포함해서 나를 반성했지. 자신 반성했는데 어떤 자신이냐 라고 하면 뭐만 하는 자신? 얘보다 더 많이 뭐 한다 그랬어? 기억나? 소비 많이 하는 자신 반성한다. 내용을 기억하게끔 간단하게만 써줄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소나무들 보고 감탄한 거 맞지? 경이롭고. 얘들아, 경복궁 보건공사 현장에 갔어. 뭘 깨달았어? 뭘 느꼈어? 일단 뭐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 안 해. 왜? 이유는 뭐야? 뭐가 많이 들어서? 소나무, 자연을 너무 희생시키기 때문에, 막대한 자연의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막대한 자연의 양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야? 인간은 뭐 때문에? 문명 때문에 한단 말이야. 그럼 무슨 폭력성? 뭐의 폭력성? 오케이, 문명의 폭력성. 무리한 고집이라고 했어요. 키워드는. 삼판일 기억나?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뭐 하는 일? 나무 베는 일, 불문율은 뜻 뭐라고? 암묵적인 약속. 오케이, 좋습니다. 살판일을 하는 사람들의 불문율이 뭐였지? 그루터기에 앉지 말고 올라타지 마. 왜? 산에 그 나무가 뭐가 있어서? 뭐가 있어서? 환한 기운 뭐라고요? 노기가 있어서. 맞아. 노기가 사람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해치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뭐다? 폭력성을 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인간의 폭력적 소비 행태 반성 써줄게요. 신화 인용했어요? 뭘 쥐었더니 살아났다고? 소생했다고? 뭘 쥐었더니? 솔방울. 그래서 소생의 이미지, 저력의 이미지, 의지의 이미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생각하고, 즉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신만 차리면 다시 살아난다. 힘이 있다라는 거야. 좌절하지 말자라는 거야. 써줄게요. 힘든 상황 속, 힘든 상황에도 희망 잃지 말아야 함. 써주세요. 그러면 쉬었다가 이어서 뒤 학습활동하고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쉬었다가 할게요. 필자가 이 글을 통해서 독자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하자라고 하면, 일단 남산의 소나무가 처한 상황 당연히 부정적인 거고요. 솔방울의 의미, 아까 방금 얘기했던 신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가 포인트가 남산의 소나무가 당연히 부정적인 건데 왜 부정적인지를 봐줘야지. 얘는 왜 체념으로 솔방울을 달고 거기서 슬프게 하고, 또 여기에서 황폐해져 갔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이 요런 아이들이라고 했어. 경쟁수. 그러면 처한 상황, 뭐의 상황에 처해 있다? 일단 이거 아카시아 화력수. 침습했는데 그것이 무한 뭐야?
오케이. 무한 경쟁 사회에 취해져 있다. 비정한 논리에 처해 있다. 생존 위협받고 있다. 근데 왜 이렇게 황폐해져 갔냐 이거예요. 문명에 고립됐기 때문에 그렇죠. 문명에 고립. 남산은 서울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현대 문명에 고립됐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솔방울은 키워드가 뭐라고요? 핵심 단어가? 어떤 힘? 아까 솔방울 꼭 치고 소생했대잖아. 뭐 때문에? 기적의 희망 혹은 저력. 이거 나와줘야 돼. 알겠지? 지조절개는 소나무로 가줘야 돼요. 솔방울 하면 안 돼요. 희망, 그 다음에 저력. 키워드는 이거고. 왜 그러면 희망이고 왜 저력이냐, 왜 숨어있는 힘이냐라고 하면 이 솔방울의 힘은 봐봐. 지금 원래 솔방울들이 싹을 키울 땅마저 화폐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를 암담하게 하는데 원래 솔방울들은 희망이고 저력이야. 근데 희망이 없어져 간다라는 현실을 비판하는 거고, 아까 그 거인 갔을 때 솔방울 했는데 다시 소생하는 힘이 되잖아.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암담하고 부정적인 현실에서도 다시 살아난다는 희망. 이렇게 써주면 돼. 키워드는 이렇게 외워주되 내용을 이해하려면 뭐다? 암담한 부정적 현실에서도 애도 소생 다시 살아난다. 2번 중요합니다. 별표 쳐주시고. 소나무 같은 사람의 의미. 중요한데,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게 전반부에 있었죠. 그쵸? 전반부에서의 키워드는 뭐였냐면 계속 뭘 견뎌서 얘가 예찬하고 있죠? 뭘 견뎌서? 소나무가? 풍상. 맞아. 시련 고난을 견뎌서 예찬한단 말이야. 그치? 소나무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럼 뭘 견뎌온 사람? 당연히 풍상을 견뎌온 사람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의미를 쓰라 라고 했다면 풍상, 즉 시련 고난을 겪어 의지가 있는 사람, 이건데, 그러면 이 풍상이 뭐냐는 거야. 사람들한테. 자연 소나무는 진짜로 바람하고 설인데 사람한테의 시련 고난은 뭘까? 여기서 특히나 라고 하면 계속 뭘 비판하죠? 우리 쇠가 상징한 게 뭐였죠? 폭력성. 오케이. 문명의 폭력성 견디는 거야. 문명의 폭력성 견디는 써주세요. 자, 3번은 당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솔방울도 사랑해야 된대요. 무수한 솔방울들의 끈질긴 저력을 믿어야 된대요. 라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일단 현대사회 키워드, 비판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두 가지 있어요. 무슨 경쟁? 무한의 경쟁. 그 다음에 무슨 성? 폭력성. 두 개 까는 거야. 그러면 현대사회가 일단은 부정적이야. 무한 경쟁의 시대고 척박하고, 그리고 문명의 폭력성도 있어. 거기에서 희망을 잃어야 된다, 잃지 말아야 된다. 잃지 말아야 한다. 얘가 말해주고 있는 게 그거예요. 자, 집중하시고. 척박한 환경 맞아요. 척박하니 우리는 구체적으로 따지면 무한 경쟁, 비정한 논리.
그 다음에도 문명의 폭력성. 이게 척박한 부정적인 거지.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 써주시고. 다 썼죠? 넘길게요. 이 글의 필자가 다음 배경 지식과 자료를 활용해서 의미를 어떻게 부정하는지 파악하자. 이거 무슨 표현법? 열거. 점측법 맞아요? 이거 사용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풍상을 겪어온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또 경복궁의 복원이 소요되는 나무는 원목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구체적으로 왜 사용했냐, 당연히 이해를 돕고자 하고 구체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데 의미는 뭐예요? 사람들이 이만큼 쓴다는 거야. 뭐 보여줘야 돼? 경쟁이야 폭력성이야. 이거는 포인트. 그치, 폭력성이죠. 문명의 폭력성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태어나서 금줄에 솔가지를 꽂고, 아 이거 아까 부연 설명 안 했는데요. 우리 그 옛날, 지금은 안 그러지, 초가집 같은 데 가면 이제 대문 있고 진짜 집이 있잖아요. 근데 그 대문에 금줄로 되어 있어서 아기가 태어나면 여기에 뭐 아들이면 진짜 먹는 고추를 달고 아니면 금줄에 여기 소나무 잎을 달고 이래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꽂고, 사람이 죽으면 진짜로 말 그대로 소나무 관 속에다가, 나무 관에다가 누워서 솔밭에서 무덤이니까 묻히는 전통이 있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과 자연은 어떻게 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무슨 관계? 무슨 적 관계라고 했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비련. 자연과 인간은 필연적 관계다. 그래서 거리가 멀지 않고 가깝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같이 풍성을 견뎌왔다. 마지막 간단하게 쓸게. 솔방울 쥐고 있었대. 뭘 잃지 말아야 된다고 얘들아?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 희망 잃지 않아야 된다. 이것만 간단하게 쓸게요. 상호작용 가볼게요. 당신이 누구일지 추측해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쓰기는 독자를 향해 대화를 시도하는 사회적인 행위예요. 쓰기라고 하는 거 빈칸 나올 수 있어요. 독자를 향해서 대화를 시도하는 사회적인 행위. 밑줄. 소통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글은 필자랑 독자가 만나서 대화하는 공간이겠지. 글, 대화 공간. 필자는 글을 대화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글에 여러 가지 장처를 마련하는데, 필자는 대화하는 자로서의 자신이 글의 존재함을 알리고, 그리고 독자로 하여금 대화에 참여하도록 초대를 해. 그러니까 그 자신이 글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통해서? 나라는 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써주실게요. 그 다음에 대화에 참여하도록 초대한다라고 하는 건, 이게 독자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있거나 혹은 말을 건네는 대화체라는 얘기죠. 형식으로 따졌을 땐. 그리고 자신과 독자가 일정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대화를 나눌 만한 사이임을 말합니다 라는 얘기겠죠. 일정한 관계. 또 필자와 독자가 또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자신이 독자와 공동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동일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말하는 거예요. 공동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동일 구성원. 그러면 거리감이 어떻게 되니까? 줄어드니까.
이게 소통하는 거지. 봐봐. 공동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동일 공동체의 구성원. 가까운 지인이라고 해석했을 때 우리가 그런 말 안 했잖아. 신호도 안 알려줬고 글귀도 안 받았고 뭐 100원 내라고 막 이런 얘기도 안 했지. 우리는. 그치? 그럼 가까운 지인이라고 해석을 했을 때는 공동의 관심사가 걔가 했던 말이야. 근데 우리 불특정 다수로 해석을 한다면 공동의 관심사가 뭐야?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고? 둘 다? 다? 현대사회. 그래서 동일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여기에서는 현대문명사회죠. 이렇게 함으로써 필자는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글에 그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자신의 글에 귀를 기울이고 참여 유도죠. 참여 유도. 주목하고. 빈칸에 뚫으면 쓸 수 있겠어요? 쓰기는 대화를 시도하는 사회적인 행위. 쓰기라는 것이 이거예요. 그리고 글 자체는 대화의 공간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쓰는 거는 말을 건네는 행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글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가 가장 여러 가지를 소재를 쓰는 것은 이유는 적극 참여 유도인 거지. 그럼 당신이 누구일지 추측해보자 라고 했을 때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필자와 어떤 사람? 그래서 친분이 있는 사람. 필자와 가까운 지인. 무슨 다수? 불특정 다수. 그 다음에 좋아. 불특정 다수 구체적으로 누구? 어느 사회인. 그쵸. 현대사회인들. 현대문명 속 사람들. 그 다음에 엽서 형식을 글을 전개하고 있어요. 여기 마지막인데. 이거는 객관식에서 소통, 상호작용하는 거 성격이 다른 하나를 해가지고 소통 안 하는 거 하나 고르라고 할 수 있겠고, 옳지 않은 거. 아니면 문단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어지는 게 아니야, 절대로. 최척정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야. 자화상만 원문 그대로 나오는 건데 얘네는 그대로 주어지지 않아. 즉 앞부분이 나오면 고를 수 있어야 되고 뒷부분이 나오면 고를 수가 있어줘야 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상호작용을 하는 거 문장 모두 찾아 쓰시오 이런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다 찾을 수가 있어줘야 돼. 일단 상호 소통하는 것은 다 이렇게 오늘은 당신한테 띄웁니다. 오늘은 이런 식으로 엽서를 쓰는 형식이에요. 그러면 우리 엽서를 띄는 형식은 어떤 효과냐 이거야. 어떤 효과라고 얘들아? 엽서 형식은 어떤 효과를 주어줄까? 우리 독자들에게 거리감을 만들어요? 거리감을 좁혀요? 그렇죠. 독자와의 거리감 좁힘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쉽게 이해가 더 되겠죠. 그래서 우리라는 대명사가 독자와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라고 했을 때 지금 몇 인칭이라고 얘들아? 대명사가? 1인칭 좋아. 그러면 거리감 좁히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둘 다 무슨 채? 공동체다. 동일한 공동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야. 동일 공동체 인식 써주시고 로 인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공감 유도, 소통 유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할게요. 그리고
그리고 넘기기 전에 문제 풀기 전에요. 하나만 조금만 더 봅시다. 이게 되게 특이한 형식이거든 얘들아. 수필이면 수필이고 편지면 편지인데 얘는 편지의 성격에 강력한 수필이야. 그래서 되게 특이하거든. 그래서 그 형식에 관련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낯선 용어를 좀 살펴볼게요. 형식은 당연히 현대 수필이라고 했는데 얘가 서간체 수필이라고 나와. 써줄게요 일단. 서간체 수필 혹은 기행 수필 두 개 써주자. 자, 일단 서간체라고 얘기하는 거는 편지 형식인 거야. 알겠지? 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 편지 형식인 거예요. 기행이라고 하는 건 뭐야? 기행문이라고 하면? 뭐 하면서 쓰는 길을 기행문이라고 하죠, 우리? 돌아다니면서, 맞아. 여행하면서 쓰는 걸 문이라고 하는데 얘는 기행수필이라는 건 어디 갔기 때문에 서울에서 태백산맥 속에 어디? 소광리 소나무소로 갔어. 그러니까 얘는 이동한 거 맞지? 여행 가서 쓴 거 맞죠? 그래서 얘는 공간의 이동이나 여행이나 방문을 해서 쓰면 기행수필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잘 나오는 선택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일단 주제 좀 정리할게. 주제가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크게 간단하게만 볼게요. 일단 뭘 비판한다고 얘들아? 뭘 비판해? 폭력성.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판하는데 무슨 사회? 현대사회 비판하죠. 그럼 그 현대사회를 비판하는데 현대사회의 속성이 묵으면 계속 그냥 소비예요. 무차별적 소비. 그 다음에 뭐 하지 또? 침엽수들 이렇게 나오면 뭐야? 무한경직. 좋아요. 그 다음에 뭐 폭력성, 문명의 폭력성 등등. 이거에 대한 비판. 이게 주제고, 플러스 뭐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소나무처럼 살아가야 된다. 를 배워야 된다. 정리해 주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처럼 내가 경험했어요. 얘가 소강리 손숲에 갔어요. 그래서 깨달음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구조라고 제일 중요한 거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일단 이기적인 인간하고 그 다음에 소나무를 대조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성격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성격이라고 한다면 얘는 당연히 비판적인 거고, 현대사회 비판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사색적도 적어줄게요. 사색적. 이렇게. 사색이라고 한다면 얘들아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뭔가 내 느낀 감정이라든지 내가 뭘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정리하고 싶어요, 이렇게 했을 때 사색적이라고 얘기를 한다 라는 거야. 오케이? 요 정도로 됐고요.